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기구하고 이런 운명이 다 있을까 싶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글재주가 없어 글이 잘 읽힐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60살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랍니다. 자세한 건 전혀 알 수가 없고 보육원의 원장님 말씀으로는 어린 여학생이 절 맡기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저만 덜렁 내려놓고 사라진 터라 제 이름 석자 김은혜도 그날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라길 바라는 뜻에서 은혜가 되었다고 했죠. 보육원에서 자란 티는 났지만 그래도 원장님 부부께서 저를 참 예뻐해 주시고 정도 많이 주셨기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육원에 비해 재단도 괜찮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보육원이라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신생아일 때부터 보육원에 맡겨졌지만 입양을 가지 못한 건 제가 유일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런 특이한 기운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제 입양은 번번이 무산이 되었고 결국 20살이 되어 자립지원금을 받아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같이 맡겨진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잘 보살피며 지냈기에 보육원을 떠날 때에도 떳떳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부부께서는 참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보육원에 남아봉사를 함께하길 원하시기도 했고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말고도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았고 제게만 애틋함을 가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님 부부께서는 제게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자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원에 봉사하러 오시는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저의 독립을 응원해 주셨어요. 다들 작게나마 저에게 10만 원, 20만 원 용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라는 곳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어려웠습니다. 학교 생활보다 보육원 생활을 중요시했던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웠고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자립지원금에 그동안 받았던 용돈들을 합쳐봐야 고작 500여만 원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는 월세방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지방으로 내려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지방이라고 별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일자리가 넘치는 서울에 자리를 잡기로 결심했고 자립지원금으로 고시원 방을 얻었죠. 제일 싼값의 방이라 그런지 창문 하나 없고 화장실도 제일 멀었지만 몸을 뉘일 공간이 있다는 게 또 다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닭장 같은 그곳에서 버텨가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대학을 못 나왔고 자격증도 하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술직으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거나 공장에 들어가는 것뿐이더라고요. 제가 찬물 더움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일단 취업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밤낮 없이 공장 3교대를 돌고 추가 근무도 자처해서 하고 틈날 때마다 신문팔이 영업도 하고 다니다 보니 생리불순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이가 고작 20살인데 뭐가 무서울 게 있었겠습니까? 잠은 쪽잠을 자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번 80만 원에 추가 근무를 해서 더 받는 돈 2, 30만 원. 신문 영업을 할 때마다 받는 인센티브까지 다 합치면 대충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방값을 계산하고 최소한의 식비를 남겨두고서는 매달 적금도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자가 괜찮을 때라 돈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3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모은 돈이 2천만 원을 좀 넘더라고요.
반지하 전세를 들어갈 수 있으려나 하고 부동산을 틈틈이 알아보는 와중에 제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꾸만 빈혈 증세가 있고 몸이 무기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추가 근무를 하다가 하혈을 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니 자궁에 커다란 혹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 병원에서 나오긴 했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더라고요. 저는 집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혈을 시작했고 큰 병원은 금액이 부담되어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기에 안심을 했는데 제가 방치해둔 사이에 더 심각해진 건지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지혈이 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큰 병원으로 결국 이송이 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마치고 정신을 차리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환자분, 분명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일만 하셨으니 몸이 버텨낼 수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수술 부위 지혈이 되지 않아 위급 상태까지 갔고 결국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저는 제 나이 22살에 영구적인 불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인 것도 슬픈데 자식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서는 본인들 과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로금이라는 목적으로 저에게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문제가 될 줄 모르고 받았고요. 나중에 의료과실 소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고 보니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니 소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는 제대로 된 몸조리도 할 수 없었고 그 500만 원으로 제 인생의 일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우울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외롭고 우울했던 제 빈 가슴을 꼭 채워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했고 저는 불임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애가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였기에 전 같이 일해서 열심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자고 그 멋없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식을 올렸어요. 혼주석이 비어 있었기에 원장님 부부를 초대했고 와주신 손님들의 축하 아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는 그닥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시댁 어르신들에게 어마무시한 모욕과 시집살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밥은 왜 이렇게 잘 먹어? 누가 보면 자궁도 없는데 임신한 줄 알겠어. 제가 밥을 먹을 때면 시어머니께서 제게 욕을 하셨고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서러웠지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기에 잘 몰랐고 불임이니 그 부당한 대우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앞에서 남편에게 혼의 자식이라도 만들어 오라는 시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부모 없는 게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으면 자궁을 떼어내? 문란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궁의 혹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런 혹덩어리가 거기에 왜 생겨?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저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을 뿐인데 결혼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께 함께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빠듯한 살림에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했지요. 저는 공장에서 평일 주말 공휴일 없이 3교대로 일하면서도 쉬는 날에는 3시간 거리인 시댁에 내려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에서 고추를 따야 했고요.
겨울에는 시린 손을 부여잡고 겨울물을 캐야 했습니다. 일부러 저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마당에 잡초를 자라게 냅두었고요. 제초제만 뿌리면 정리가 된다는 걸 모르고 저는 한겨울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잡초를 일일이 호미로 파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견딘 이유는 저에게 생긴 첫 번째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고 남편의 부모님이 곧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자식을 만들어 오라고 종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 예쁨을 받기 위해 시키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손주 없다. 내 핏줄이 낳은 아이가 보고 싶단 말이야. 죄송해요. 그렇게 죄송하면 네 남편 보고 어디 가서 애 좀 만들어 오라고 해. 너도 그 정도는 이해하면서 살 수 있지 않니? 남편이 혼의 자식을 만들어 오면 저는 솔직히 그 아이를 예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면 몰라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고아원에 있는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까지 피곤하게 왜 이래? 그리고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면 내 핏줄도 아닌데 예뻐 보이겠어? 차라리 혼의 자식이 낫지. 혼의 자식은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자궁을 잘 지켰어야지. 잃어버린 건 당신이면서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누가 고아원 출신 아니랄까봐. 고아원 애들이 다 네 자식 같아? 남편도 스트레스가 쌓인 건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육원 일로 바쁜 원장님 부부께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저에게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 쉬는 날 늘 같이 시댁에 내려갔었는데 저 혼자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죽는 것만큼 무서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일이라도 해야 그나마 일 잘하는 건 칭찬해 주셨으니까요. 사탕에 목매다는 어린아이처럼 시부모님의 칭찬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저에게 미련하다면서 더욱 멀어졌어요. 나는 당신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떡 하나 주면 좋다고 달려드는 그 멍청한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당신이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 애정을 다 쏟는 거겠지. 고아라서 편할 줄 알았더니 이런 모습 때문에 내 가슴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 같아. 남편은 어느 날부터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이유였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각방을 쓰게 되었다니. 이게 신혼부부의 모습이 맞을까요? 각방이 쓰는 걸 우연히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제가 못나서 남편 마음 하나 못 잡는 거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사치를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 옷은 또 뭐야? 지금 우리 살림에 당신이 쇼핑이나 할 때야?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신문 배달을 하던지 우유 배달을 하라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게 없는 날이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목이 말라 잠시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서 반짝 불빛이 일었어요. 소리를 꺼둔 것인지 노란 불빛만 보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고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둘이 나눈 문자를 쭉 훑어보는데 저는 정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자기야, 이혼 정리는 언제 되는 거야? 우리가 곧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결국에는 결혼식부터 올리는 거 찬성하셨어. 당신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듬직하대.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결혼식이라니. 부모님도 오신다니까 너무 기뻐. 우리 식장 가보니까 정말 꿈만 같더라. XX동이 후진 동네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큰 웨딩홀이 있는지 몰랐어. 샹들리에도 너무 예쁘더라. 저는 제가 읽은 메시지들이 진짜 현실에서 읽은 메시지가 맞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즉슨 내연녀가 임신을 했고 남편이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식부터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와 혼인관계인데 결혼식부터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내연녀와 결혼식부터 올리고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쩌려고 저러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몰래카메라이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걸 봤다고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속을 끙끙 앓느라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결국 모르는 척하고 남편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나들이라도 갈까요? 남편은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말에 흠칫하더니 저를 확 째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나 다음 주 토요일부터 출장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 출장이라니? 우리 공장에 출장이라는 게 있어요? 몰랐어? 우리 회사 지방에 공장 하나 더 차렸잖아. 나는 기술 쪽이라서 거기 공장 기계도 점검해야 되고 아무튼 가야 돼. 뭐 이리 꼬치꼬치 캐물어? 그쪽 공장에도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된다니까. 그럼 나들이 할 겸 나도 따라갈래요. 아니, 회사 일하는데 마누라가 따라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어? 안 그래? 내가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남편은 진심으로 제가 답답하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러 가는 거냐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단 결혼식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 게 가장 급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쉬지 않고 일일이 XX동에 있는 웨딩식장에 전화를 했어요. 큰 웨딩홀이라고 했으니 교회 같은 데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4군데쯤 전화를 하니 한 곳에서 남편 이름의 식 예약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고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웨딩홀 직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XX동 V 외식장 오후 12시 30분이라는 메모를 적어두고는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제 마음도 모르는 남편놈은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잘만 자고 있더라고요. 한숨도 못 자고 식탁에 앉아서 냉수를 마시고 있는데 새벽같이 깨어난 남편이 말없이 씻고 나오더니 캐리어를 하나 들고는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가 불임인 탓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걸까요? 아마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제가 고아인 것도 미련하게 시부모님에게 잘하려 노력했던 것도 제가 불임인 것도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이 나가고 꼼꼼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화장도 했고 머리도 롤빗으로 예쁘게 말았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모습인데 최대한 꿀리지 않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몸싸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마는 입지 않고 시간에 맞춰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서도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신랑 이름에 남편 이름이 떡하니 써 있는데 그 밑에 시부모님 성함도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이 시작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신랑이 입장을 하자 저도 결혼식장에 들어가 버진로드 뒤쪽에 섰습니다. 남편이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놀란 눈동자를 하더니 다시 정면을 보고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양심에 찔려서 식을 중단하지 않을까 했던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그냥 넘길 수 없어 성큼성큼 혼주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내연녀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시부모님의 뒤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여기 계시네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셨어요. 미쳤어?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제가 못 올 때라도 왔나요? 제 남편 결혼식인데 와야죠. 저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섰을 저인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용기가 마구마구 샘솟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 중간이니 큰 소리도 못 내시고 혼수석 옆에 제가 서서 무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손님들도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쩜 제 결혼식 때는 초대하지 않았던 사촌들까지 모조리 다 와 있더라고요. 냉큼 꺼지지 못해? 경산날 초를 치려고 이년이. 저에게 꺼지라는 말을 하자마자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식 진행 중인 사회자의 마이크를 냅다 뺏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저에게 이 사람 뭐야? 하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 안 하고 마이크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오늘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의 와이프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은 모두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혼주석에 있는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당황해서 웨딩홀 직원들에게 저를 끌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내연녀는 아랑곳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두 남녀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무려 저와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새장가를 간다고 하네요. 그러자 손님들 중 일부는 미친 거 아니냐고 웅성거리고 일부는 어떻게 믿느냐며 저 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떼어온 혼인관계 증명서를 들고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제 이름 옆에 남편으로 새 신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네요. 출장 기간을 말 안 해준 건 신혼여행까지 가야 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두 남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자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매우 궁금하셨겠죠. 제 남편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당신이 며느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제가 할 말을 했습니다. 저는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갖은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혼의 자식을 종용하는 시어머니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이야기하는 동안 신부 측에서 불렀는지 경찰이 도착했고 웨딩홀 직원과 사회자도 저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기 위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식을 진행하려고 수습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 모두 공범이야? 그러자 웨딩홀 직원들도 사회자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경찰이 저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를 끌고 가는데 아니 제가 법적으로 배우자인데 왜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저 인간과 혼인관계에 있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한답니다. 저랑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요. 저희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하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저희와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라도 있었더라면 일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저는 힘없이 경찰들에게 이끌려 식장 밖으로 나와야만 했고 결혼식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님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남편의 결혼식에서 끌려 나온 부인이라니. 여기서 이러시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외도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저를 식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제지하는 경찰에게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식에서 나온 몇몇 사람들이 제게 몰려들어 사실을 추궁했고 저는 당당하게 맞섰고요. 제 말에 신빙성이 있자 미친 것들이라면서 남편과 내연녀를 욕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장 앞에 서 있는 저를 시부모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걸 축하라도 했어야 했나요? 그러길래 애초에 애를 떡하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안 낳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자 있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이 많아? 내가 너 때문에 쪽이 팔려서 어디 친척들 얼굴이나 보겠니? 우리 아들은 어떻겠어? 제 발 앞에 침을 퇴 뱉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더는 칼로 찔린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까지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요. 길었던 3박 4일이 지나고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과 내연녀가 집에 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서류를 한 장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위자료 잘 챙겨줄게. 너 임신도 못하잖아. 나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남편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애가 없어도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며 아이 싫어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랬잖아. 앞으로의 노후도 생각해야지. 평생 둘이 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1년 살아보니 재미없더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던 손주가 생겼어.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자. 솔직히 결혼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에 위자료도 주고 싶지 않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사정이 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임신도 했고 제 남편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줘요. 저는 정말 그 개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둘은 마치 나와 남편의 집이 본인들의 신혼집인 것 마냥 행동하더라고요. 집 자체가 남편 명의의 집이었기에 그날 이후 저는 회사 숙직실에서 지내야만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들에게서 이혼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부모님들은 공장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결국 회사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는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준 그날 저는 죽으려고 한강대교 위에 가만히 서서 시커먼 한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훌쩍훌쩍 울면서 난간을 붙잡고 서 있으니 언제 왔는지 모를 경찰이 저를 제지하더라고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저는 경찰관들을 붙잡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사정이 딱하다고만 하지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를 챙겨준다던 전 남편은 저에게 딱 1,0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본급도 훨씬 높고 보험을 판매할 때마다 받는 인센티브도 꽤 많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누구보다 열심히 영업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팔이가 정말 제 천직이었는지 성과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달에 사원에도 뽑히고 인센티브가 기본급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때마침 보험이 성황하던 시기라서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돈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팀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 나이가 어리니 결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술김에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어디 방송에 제보라도 해보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팀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지인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 고객이기도 한데 애가 하나 딸린 이혼남이긴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이혼한 지 1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뭐가 두려워서 만남을 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까지 했는데 저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좋다고 소개팅을 받았고 그 남자에게서 제가 가진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5살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순해도 너무 순한 아이였습니다. 불임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제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기다니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남편 또한 너무나도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본인도 이혼하여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음에도 제 아픔을 치유해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면 저와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집안일도 도맡아서 하는 남자였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밤에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의 매장은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3살짜리 우리 아들도 저에게 엄마 하면서 제 옆에 꼭 붙어 잠을 잤고요. 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남편은 너무나도 듬직했습니다. 그 해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옷을 엄청나게 거래할 때라 매출이 날로 늘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돈방석에 앉다시피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이 남자까지도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부업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쇼핑몰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죠. 저는 남편의 일을 도우며 쇼핑몰을 열게 되었고 장사가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불을 쌓게 되었고 아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저는 학구열이 세다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강남에 엄청 비싼 주상복합을 현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차도 외제차를 2대나 뽑아서 남편과 저 각각 몰고 다녔고요. 아들은 당시에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는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돈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돈이 생길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방학 때는 외국에 나가 연수도 받고 휴가를 즐겼고요. 남편은 그럴수록 가족들에게 더 신경 쓰고 저에게도 사랑을 더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한 이불 덮고 800개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의 사춘기도 끝나고 대학 입시도 치르고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번듯한 회계사가 되어 첫 월급으로 저에게 명품 지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3살이었던 우리 아들이 30살이 되자 저와 남편을 불러놓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문을 열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참 좋은 여자겠지. 뭐 하는 사람이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아들은 힘들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더욱 마음이 쓰인다고 했어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인데 거래처 일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참 착한데 부모님이 조금 무능하다면서 딸의 월급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용돈은 얼마 줄 거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서 요구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라고 여유가 있는 우리 집에서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꾹 참는 게 보였습니다. 오죽 사랑하면 저럴까 싶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친구라고 데려온 여자는 참 착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낯이 있고 마음속 한 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동안 아들이 여자친구네 집에 이것저것 많이도 해줬더랍니다. 용돈도 자주 드리고 먹고 싶다는 게 있다면 다 사드리고
오죽하면 여자친구네 아버지 속옷까지 챙겨줬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울더라고요. 저는 바보 같은 아들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야 할 정도로 기운 사돈댁이라 하니 남편과 저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더 챙기면 되지 하고 상견례 자리를 갖자고 말했죠. 아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와 남편이 차가 조금 막혀 늦었는데 이미 여자 쪽 부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멎을 뻔했습니다. 여자 쪽 부모님이라고 나온 사람이 바로 전 남편과 내연녀였어요. 그들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물컵을 쏟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의 안색을 살피는 아들에게 저는 저 인간들이야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남편도 영문을 모른 채 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내 전남편과 내연녀라고 나랑 결혼해 있으면서 결혼식을 올린 파렴치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몰랐던 사실이었는지 부모님에게 그게 정말이냐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아들과 남편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고 저딴 놈들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큰 결심을 한 듯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남편의 손을 잡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따라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사랑에 맞이 않던 여자를 한순간에 내쳤습니다. 자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자네만 믿고 있던 우리 집은 어떡하라고?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가세. 우리 딸 이렇게 버리고 가면 그간 자네만 보고 기다렸던 세월은 어떻게 하라고. 그들은 끝까지 뻔뻔하게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아주 더러운 꼴을 봤다는 표정으로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고요. 가게 앞까지 쫓아나와서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에게도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는데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식당에서 찬물을 가져와 그들에게 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찬물 세례라도 받고 정신 차리세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토악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결혼? 참나, 그딴 불륜의 씨앗을 어디다가 들이밉니까? 저도 그렇게 태어난 여자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였던 아이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아이들이 저렇게나 사랑하는데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 문자를 본 아들이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욕을 한 사발 붙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려주었던 돈도 당장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상처를 준 파렴치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정말 슬펐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거지꼴로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어 속이 시원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당장 빌려준 돈을 어떻게 갚나? 시간을 좀 주게나. 시간을 들여도 갚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집 대출은 한도를 채웠고 자식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하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동아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대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꼴 그냥 안 봐드립니다. 우리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꼭 되돌려 받으실 겁니다. 아들은 저 대신 나서서 싸워주었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은 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면서 아들은 저에게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모자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면서 돈이나 두둑하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돌고 돌아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떠날 이탈리아 여행이 참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